안녕하세요, 이상한쌤입니다. 오늘은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였다라고 늘 손꼽히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다비트 힐베르트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힐베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마음이 무거워요. 그의 인생에는 거론하기 껄끄러운 하나의 오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좀 담백하게 이야기를 전해볼까 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힐베르트라는 분은 정말 그 현대 수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수학계의 그 발전 방향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기도 하고요. 사족이 좀 길었네요.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다. 라는 희대의 명언으로 많은 수학자들의 귀감이 되었던 이 다비트 힐베르트. 이제 우리도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힐베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힐베르트는 1862년 1월 23일에 프로이센,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좀 날짜가 외우기 좋죠. 1월 23일. 힐베르트의 아버지였던 오토 힐베르트는 판사였고요. 그 아버지 집안 자체가 대대로 법률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시아는 상인 집안 딸이었고요. 힐베르트의 유년 시절 폐쇄적이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좀 개방적인 성격의 어머니 덕분에 힐베르트는 어려서부터 수학, 천문학, 철학 등등 다양한 학문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힐베르트가 10살 되던 해에 김나지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김나지움은 수학 하나만 조금 괜찮았고 나머지들 성적은 되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힐베르트가 나중에 자신의 학창 시절에 좋지 않았던 성적에 대해서 말한 게 참 재밌어요. 나중에 어차피 내가 커서 그것들을 다 잘 하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때는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힐베르트쯤 되는 위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했으면은 핑계로밖에 안 들리겠죠. 그래서 성적이 되게 좋지 않아서 그 힐베르트가 17살 때 조금 더 수학이랑 과학에 좀 더 치중하는 학교였었던 비렐름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18살에 그 비렐름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수학 명문, 독일의 수학 명문 학교죠.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힐베르트는 이 대학에서 평생의 친구가 된 헤르만 민코프스키, 이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랑 이때 친구가 되는데, 이 민코프스키가 참고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오게 되죠. 나치 정권이 들어온 후에도 민코프스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힐베르트는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힐베르트가 22살 되던 해에 또 한 명의 평생의 친구가 되는 아돌프 후르비츠랑 만나게 되죠. 아돌프 후르비츠는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강사로 오게 되는데, 후르비츠는 그때 당시 힐베르트랑 민코프스키의 첫인상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그들의 뛰어난 지능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아무리 해도 그들처럼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요. 근데 힐베르트도 후르비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항상 나보다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후르비츠랑 힐베르트랑 민코프스키랑 이렇게 세 명은 마치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 같은 끈끈한 친구가 되죠. 참고로 나이를 따져보면은 후르비츠가 힐베르트보다 3살 위에요. 그리고 민코프스키는 힐베르트보다 2살 아래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들이 좀 있는데 평생에 돈독한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힐베르트는 박사학위를 23살 때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박사학위 취득하고 나서 힐베르트는 강사를 하고요. 퀘니스베르크 대학에서 33살 때까지 약 한 10년간을 강사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24살 때 힐베르트가 프랑스 파리에 갑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펠릭스 클라인이라는 수학자의 추천을 받아서 갔다고 하죠. 힐베르트는 그 유학 기간 동안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인 앙리 푸엥카레 추측으로 유명한 그 푸엥카레, 그리고 샤를 에르미트, 자연상수 E가 초월수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죠. 하여튼 이런 프랑스의 수학자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힐베르트는 귀국을 하고 나서 바로 하빌리타치온을 취득을 하고 후르비츠의 후임자가 됩니다. 하빌리타치온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교수 자격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힐베르트는 26살 되던 해에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건이었죠. 고든 문제를 증명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긴 한데, 바이너리 제너레이터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항 생성원들의 유한성에 대해서 폴 고든이 먼저 증명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보다 일반화시켜서 더 많은 항에 대해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문제인데요. 그거를 이제 고든 같은 경우는 계산을 통해서,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이 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접근을 했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실패를 했죠. 힐베르트는 그에 대해서 완전히 그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러한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애초에 이제 그런 그 생성원들의 유한집합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존재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힐베르트는 문제를 돌파한 거예요. 실제로 힐베르트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서술을 하지도 않았었기도 해서 되게 추상적이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실제로 폴 고든은 그 힐베르트의 그 접근법에 대해서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라고 이제 맹비난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수학자였던 펠릭스 클라인이 이 힐베르트 접근법의 가치를 이제 알아보고 힐베르트한테 서신을 보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출판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힐베르트의 그 원고는 출판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제 폴 고든도 이제 후에 신학조차도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힐베르트의 접근법을 인정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힐베르트는 26살 때 세상에 이제 스타 수학자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됐고요. 그 해에 카를 바이어슈트라스, 얼마 전에 또 언급이 됐었던 영상이 있었죠. 바이어슈트라스든가 아니면 푹스라든가 이런 또 유명한 수학자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케테제로 씨, 이 집안이랑 애초에 이제 힐베르트 집안이랑 되게 오랫동안 친구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친구와 혼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힐베르트는 부교수 자리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살 때는 정교수 자리에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힐베르트의 아픈 손가락이죠. 외아들인데 이제 프란츠 힐베르트가 태어납니다. 이 프란츠 힐베르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살에 드디어 이제 힐베르트는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교수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후로 이제 힐베르트는 거의 이제 일생의 전부를 이 괴팅겐 대학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힐베르트가 머무는 이 기간 동안 괴팅겐 대학은 세계 제일의 이제 수학 명문 대학이 되죠. 이 괴팅겐 대학에 힐베르트가 재직하는 동안 이제 키워낸 제자들만 해도 되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많죠. 체르멜로라든가 이제 햄펠, 그러니까 구스타프 햄펠이라든가 체스 챔피언 이제 된 헤르만 웨일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존 폰 노이만 있죠. 폰 노이만도 힐베르트의 조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33살 때부터 힐베르트는 이제 나중에 나오죠. 수론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35살에 그 수론 보고서가 출판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또 베스트셀러죠. 정수론 이제 교재로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교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현대 이제 정수론의 체계를 다진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힐베르트가 36살, 37살 때 2년 동안 기하학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강의록들 있죠. 그 강의록들을 모아서 기하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드디어 유명한 힐베르트 공리계를 여기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힐베르트가 38살 때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힐베르트는 독일 수학협회 회장이 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었던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힐베르트 23가지 문제가 현대 수학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1900년대 거의 이제 2000년 정도까지도 계속 그 수학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힐베르트는 물론 이제 업적들도 많이 남겼지만, 이제 남은 여생에서 제자들 양성에 이제 특히 힘썼고요. 많은 이제 우수한 수학자들을 많이 이제 배출을 해냈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의 지도자 같은 역할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47살 때 힐베르트가 절친이었던 민코프스키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때 힐베르트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민코프스키가 이제 살아생전 동안 남겼었던 메모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힐베르트가 나서서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편집하고 발간하고 이제 이런 일을 그 후로 이제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교수로서 이제 많은 제자들도 양성하면서 이제 연구 업적도 계속 쌓다가 힐베르트가 63세 때 주 원인은 탈진이었다고 해요. 주 원인은 탈진이나 비타민 부족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치료가 힘든 그런 악성 빈혈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힐베르트는 거의 이제 1년여 기간을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 이제 힐베르트의 오랜 조교였던 유진 위그너가 힐베르트의 조교였어요. 힐베르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회상을 하길, 이제 그 한 해 동안 힐베르트가 실제로 엄청나게 노화가 됐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된 후에도 그전과 같은 그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죠. 66세 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게 된 세계 수학자 대회에 또 참석을 해서 전체 강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68세 때 힐베르트는 공식적으로 이제 교수직을 정년 퇴임을 하죠. 근데 이제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게팅겐 대학에 이제 머물면서 뭐 연구도 하고 뭐 제자들도 기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퀘니스베르크 명예시민증 수여받았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힐베르트가 이제 이 해에 그 독일에서 물리학자, 과학자의 이제 모임 연설에서 그 유명한 이제 명언을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71세 때 또 이제 유명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 그 독일이 나치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게팅겐 대학에 뭐 유대인 교수들 그리고 학자들을 숙청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그 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제 추방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팅겐 대학이 그때 당시 수장 격이었었던 이 힐베르트는 매우 격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회장에서 교육부 장관이었었던 러스트 교육부 장관이 힐베르트한테 이제 실제로 그 유대인들 이탈로 인해서 뭐 게팅겐 대학의 수학연구소에 뭐 피해가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다 아주 대놓고 항변을 했다고 하죠. 피해라뇨. 아예 수학연구소 자체가 사라졌다고. 그 나치 정권은 정말 그 유대인들 추출을 해내는데 아주 현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상당수 이제 그 막아냈다고 해요. 힐베르트가 그 게팅겐 대학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을 지켜주려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힐베르트가 80살 때 길에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병들이 합병증으로 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힐베르트는 81살 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힐베르트가 사망하자마자 이 독일 나치 정권은 게팅겐 대학에 이제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뭐 심지어는 유대인이 직접 아니더라도 뭐 유대인과 결혼을 했거나 한 이제 그런 교수들까지 전부 다 추출해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힐베르트의 장례식에는 10명도 채 오지 못했다고 해요. 힐베르트의 사망 소식도 힐베르트가 실제로 이제 사망한 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힐베르트의 이제 묘비에는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다. 라는 이 명언이 적혀 있게 되죠. 힐베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그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뭐 이게 적혀 있다시피 뭐 기하학, 수학 기초론, 그러니까 증명이론이라든가 이제 수리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수학 기초론이라고 하죠. 뭐 수학 기초론, 수론, 혹은 정수론이라고도 말을 하죠. 수론, 해석학 등등 이제 힐베르트가 그 수학, 현대 수학에 이제 남긴 업적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뭐 얘기를 하면은, 기하학을 공리화했다라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베르트가 37살 때 유클리드 공리계를 이제 보완해서 힐베르트 공리계를 이제 제안했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현대 유클리드 기하학의 체계를 완성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 형식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증명 이론을 그 형식화시켜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증명을 형식화시켜서 이제 되게 완전성 그리고 이제 무모순성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 힐베르트의 그 입장을 다른 말로 이제 직관주의 혹은 뭐 유한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든 형식적인 추론을 무한이 아닌 유한의 영역에서 다루겠다. 즉 직관의 영역으로도 그것들이 전부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30년도에 이제 쿠르트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발표함에 따라서 힐베르트의 이 믿음은 좀 깨지게 되죠. 이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기획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수론의 기틀을 가졌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그 일생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수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수적 수론에 조금 더 치우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 일생에 언급하진 않았는데 1700년대 중반쯤부터 이제 미해결되어 있었던 난제였었어요. 웨어링 문제라고, 모든 자연수들을 최대 몇 개의 자연수들의 그 몇 제곱의 이제 합으로 그런 형태로 다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묻는 문제예요. 힐베르트가 그걸 이제 증명을 해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떠올랐는데 그 글로벌 필드,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대역체라고 이제 번역이 될 겁니다. 대역체의 아벨 확대 를 이제 다루는 그런 걸 이제 클래스 필드 티오리라고 하는데, 유체론이라고, 그 이제 클래스 필드 티오리의 시초가 되는 이제 가설들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같은 힐베르트는
이 수론, 현대 이제 수론의 기틀을 다졌다. 네, 그리고 이제 함수해석학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힐베르트가 이제 47살 무렵부터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나 적분 방정식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죠. 이 힐베르트 공간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판 바나흐라는 수학자가 있죠. 네, 그에 의해서 바나흐 공간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 처음에는 힐베르트가 이게 23개 문제로 기획을 하지 않았고 24개 문제로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24번째 문제는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 수학자 대회 100년 지난 2000년도에 역사학자 르디거 틸러에 의해서 재발견이 됩니다. 그 24번째 문제도 진짜 흥미로워요. 어떤 문제를 증명을 했으면은 이 증명이 가장 단순한 증명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죠. 그러니까 폴 고든이 뭐 수학이 아니라 신학이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뭐 23가지 이제 문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제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8번 문제가 제일 유명하죠. 리만 가설이랑 이제 그거랑 같이 엮여 있는 게 골드바우 추측. 실제로 힐베르트가 제시했던 23가지 문제 중에서 현재까지도 3개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이제 물리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근데 제가 물리학은 저의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언급하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 하여튼간 수학계에 미친 이제 영향은 이런 식으로 좀 추려볼 수 있겠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힐베르트에 관련된 재미난 일화들을 한번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이제 힐베르트는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였는데 원래 힐베르트는 이제 세례를 받고 칼뱅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지론자가 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죠. 이 불가지론주의가 뭐냐면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주의인데, 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과는 또 완전 다르죠. 그래서 힐베르트는 자신의 이제 이런 입장에 더불어서 이제 수학적인 진리는 이제 신의 존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늘 주장하고 다닙니다. 흔히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뭐 수는 신의 언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힐베르트가 가장 싫어하는 류의 이제 말이 그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힐베르트는 그때 당시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이제 여성 인권에도 앞장서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힐베르트가 그 배출해낸 박사들, 여성의 박사들만 해도 6명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당시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 좀 보기 드문 숫자였죠. 그 뇌터 정리로 이제 유명한 여성 수학자 에미 뇌터와의 이제 일화가 되게 또 유명하죠. 뇌터가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게팅겐 대학에서 수업을 열어주지 않았었는데, 힐베르트가 자기 원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수업을 이제 뇌터한테 양도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 뇌터의 수업을 이렇게 앞장서서 선전해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힐베르트가 이제 뇌터를 그 교수직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게팅겐 대학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힐베르트가 거기서 또 이제 경로하면서 대체 후보자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힐베르트가 또 되게 유명한 명언 하나를 남기죠. 대학은 대중목욕탕이 아니다. 결국에 에미 뇌터는요 1919년도에 괴팅겐 대학의 교수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힐베르트는 그 당시에 상당히 학생을 위하는 교수였다고 해요. 힐베르트의 조교였던 오토 블룸메날이 이제 힐베르트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후에 이제 언급하기로는 다른 이제 교수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춘 그런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교수였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힐베르트는 생전에 괴팅겐 대학의 교정을 되게 자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활보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돌아다니다 보면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해준 거라고 해요.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제 직접 나서서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참 힐베르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참 빼놓을 수가 없긴 합니다. 이 힐베르트의 외아들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자식이었던 프란츠 힐베르트가요. 일생 동안 그때 당시 이제 진단 불확실한 정신질환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능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프란츠 힐베르트의 이 지능 문제는 비단 아버지였던 힐베르트뿐만 아니라 이 괴팅겐 대학의
많은 이제 학자들 그리고 학생들한테까지도 근심거리이면서 동시에 이제 구설수에 자주 오른 그런 이제 거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프란츠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말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힐베르트의 절친이었던 민코프스키가 직접 그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힐베르트의 조교였었던 리차드 쿠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프란츠 학업 성적을 위해서 이제 10대 때 개인 교습을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이제 프란츠가 하루는 흑투성인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그러니까 힐베르트랑 제로 씨를 망령으로부터 구해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난동이 꽤 컸나 봐요. 그 사건으로 이제 힐베르트가 이제 프란츠를 정신병원에 보내면서 자신의 이제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후 힐베르트는 단 한 번도 그 정신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정신병원에 이제 있었던 프란츠 힐베르트는 그때 당시 이제 독일 나치 정권의 단종법에 의해서 거세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힐베르트 가문은 실제로 힐베르트 사후에 그 대가 끊기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힐베르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힐베르트 이름만 알고 있거나 뭐 아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좀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사실 그 정말 힐베르트와 아들에 대한 그 일화는 상당히 좀 비극적이죠. 실제로 이제 힐베르트랑 아들 이제 프란츠 힐베르트 사이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알기 좀 힘들고, 또 시대적으로 배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이에 대해서 평가를 뭐 내리는 것은 상당히 좀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좀 담백하게 그냥 사건만 전해드리려고 이제 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수학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